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지배한 해가 지난해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어떤 해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기준환 대표와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게 약간 작년 한 해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가 급격한 물가 상승, 또 이 물가를 누르려고 엄청난 고금리 정책을 썼어요. 긴축을 세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만 보고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12월 미국 CPI 좀 낮아졌어요. 네네. 올해 미국 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2월 물가는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정도의 물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바꿔 말하면은 워낙 지금도 물가 레벨이 높긴 하지만 그 물가를 계산할 수 있는 그 변수들이 워낙 변동성이 커졌다가 이제는 그 변동성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꿔 말하면 지금도 당연히 물가가 높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예측 가능한 물가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실제 물가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의 연동이 많이 된다고 하는 상품 물가는 많이 떨어졌고요. 일부의 표현을 빌자면 돌덩이처럼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식품 물가야 달걀 가격 때문에 조금 변동성 있는 부분이니까 조만간 해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문제가 되는 건 여전히 상품 서비스 물가라든지 아니면 주거비일 텐데 서비스 물가는 저도 당장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품 물가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떨어지겠지만 워낙 임금의 연동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서비스 물가는 그래도 CPI 바스켓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제일 크지만 그래도 물론 그 주거비도 12월 달에 0.8%로 좀 높게 나오긴 했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워낙 레깅하고 시차가 있는 그런 물가 요소인데 실제로 신규 주택의 렌트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페드도 많이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같은 추이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올해 연말은 한 3.5%에서 4%까지 물가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은 이제 올 하반기 물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물가 방향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연말에 120불까지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레벨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고용 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게 디플레이션은 아니잖아요. 예. 디플레이션까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물가에서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는 정도라면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물가를 끌어올렸던 건 이제 고용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동성이었는데 이미 유동성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초과 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거의 2트릴리언 달러였다가 지금 1트릴리언 달러 연내에 다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용 시장의 위축이 없더라도 물가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과연 이제 연준이 장기 물가 목표로 삼고 있는 2%, 2%대 물가. 네네. 그게 적정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장기 물가라고 한다면 2%는 좀 낮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 2%까지 내릴 때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얼마 될지까지는 정확히 예측을 못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구조적인 변화에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트랜지션 그러니까 열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한 방향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걔네 설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천연가스 에너지에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한 3배, 4배 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0만 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 시설까지의 거리거든요. 예. 이게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같은 경우,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140km의 그리드가 필요한 거, 전력망이 필요한 데 비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원자력은 6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더 긴 전력망을 필요로 하는 거고, 이제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글로벌 동저와 탈동저와 좀 더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에너지 트랜지션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의 부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태양광 웨이퍼 같은 경우 거의 100%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탈동조합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에너지 장기적인 그 물가 상승 압력은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한 1% 정도는 장기적인 그 상승 물가 상승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페드도 그분을 알고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우려감 이게 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면 네네. 미국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시각 또 그 양상이 좀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때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좀 약하게 오거나 아니면 연착륙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시장이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뭐 물가가 2% 정도 하락을 하면 실업률이 2%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지금의 3.5% 정도의 실업률에서 5.5%가 넘는 실업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둔화가 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제가 준비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차트가 이제 실제 고용하고 신규 오픈 일자리 미국의 신규 일자리 오픈된 거 그다음에 실업률을 같이 그려본 차트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규 일자리 수가 실질적인 고용보다 많아지는 시점부터 경기는 화랑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 2013년부터 꾸준히 화랑 국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뭐 팬데믹 때 큰 등락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신규 일자리 수는 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고용은 추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은 3.5%까지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 부분은 좀 구조적인 변화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서 55세 이하의 일자리 그러니까 노동 인력은 거의 다 돌아왔거든요. 이제 안 돌아오고 있는 거는 55세 이상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단 은퇴 연령 인구가 은퇴 연령 자체가 낮아졌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또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을 더 높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오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2년 반 정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수익 구조를 탄탄히 갖춰 놓기도 하셨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규 일자리 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역시 한 2년 반 정도에 걸치는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새로운 산업군들이 많이 생겼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금부터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물가 상승률도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걱정하는 5%대까지는 가지 않고 4.5% 이하에서 고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됐을 때 가장 경기 침체가 많이 났던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단기로 자금을 펀딩을 해서 장기 기업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장기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면은 뭐 어떤 금융권의 그 부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부실해지면서 오는 그런 경기 침체가 있었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그런 어떤 위험한 기업 대출들이 상당히 자본시장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뭐 PF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기업 대출은 전체 라이어빌리티에서 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금융권 4분기 실적 나와서 아시겠지만 최근 금융권 특히 대형 금융권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들의 유동성은 1970년대 이후에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인데 예. 사실 워낙 저금리가 오래됐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년물 금리가 0.5%, 0.6%, 1%가 안 됐다가 지금은 3.5%, 한 4.5%까지 갔다가 지금 3.5% 정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5%, 4%대를 준다고 하면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제로 지난주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전체 7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가 몰리면서 발행금리보다 낮게 최종금리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페드는 그 장기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3.5% 정도 되는 금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지금의 채권 장단기 금리 역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경기 이퀄 주가 이런 좀 선입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그 CNBC 뉴스를 머리 위에 틀어놓고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서 그날 트레이딩 전략을 짜잖아요. 예. 그리고 그날 그 전략에 따라서 그날 사고 팔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블룸버그 뉴스나 또는 그 CNBC 뉴스가 거의 전 세계 모든 매니저, 모든 투자자들이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 데이터들 또 경제 지표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동시에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발표되는 그런 경기 지표들이 당일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수급이 모여서 사실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경기와 주가와 완전히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나온 그 JP모간 자료에서 좀 재밌는 차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예. 이게 보시는 것처럼 과거 미국의 7번의 경기 침체 구간에서 각 그 경기 침체 시작 시점부터 S&P 500을 그려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기 지표들, 예를 들어서 뭐 ISM 제조업 지표, GDP 성장률, 그다음에 임금, S&P 기업들의 어닝, 그다음에 신규 주택 착공, 그다음에 모기지 연체율. 예. 이런 지표들이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언제 저점을 찍었는지를 같이 그 표시를 해본 차트들이에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 5번째에 있는 2002년도 닷컴 버블 붕괴 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워낙 이때는 침체 기간이 길었으니까 이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가 먼저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인디케이터들이 돌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굳이 경기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플러스 마이너스 시차가 주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 차트를 준비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개의 인디케이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정확하게 큰 시차가 나지 않게 사실 S&P 어닝 같은 경우는 거의 20개월 시차가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가장 그나마 시차가 적게 이 저점을 맞춰왔던 인디케이터들은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그 다음이 신규주택 착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과거 데이터니까 이번에도 꼭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지표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지표는 지금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직은 침체입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2달 연속 50 밑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뭐 주택 시장이 아직까지 뭐 안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침체를 가리키고 있긴 한데 뭐 이 지표들이 돌아서는 시점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의 바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주가는 어쨌든 그 침체기를 먼저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행합니다. 가장.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이 중국이 이제 사실은 뭐 그 비과학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게 이제 향후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시진핑이 좌파 권위주의로 좀 강하게 돌아선 다음부터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내려왔고 그리고 사실 전체 글로벌 지수 대비 이 중국 시장의 언더퍼포먼스가 더 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안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이 시진핑이 2021년도 이렇게 전환한 다음부터 미국의 주요 연기금 중에 몇 개는 아예 그들이 보는 이제 벤치마크 인덱스에서 중국을 빼버리는 나라들도 있고 빼버린 연기금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쇄가 완화돼서 좀 다시 교역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 자본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가장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 그 이상으로 중국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들을 보시면 중국 은행들의 PBR은 지금 0.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뭔가 안 좋은 걸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아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금의 뭐 중국의 뇌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의 가격의 분포도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부동산 하이힐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100에서 발행했다면 60원 이상에서 거래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20원 밑에서 거래되는 확률이 그 채권들이 85%나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거의 어떤 채권 트레이더나 채권 애널리스트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부동산이 위축이 되어 있고 바꿔 말하면 그만큼 뭔가 뇌관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워낙 뭐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자본시장의 어떤 위험이 사라지는 것을 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국 부동산 하이힐드 채권 보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그렇죠. 종이 쪼가리 예, 비슷하게 예, 된 것 예, 같은데. 예, 맞습니다. 참 이거 뭐 투자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겠네요. 네, 최소한 확인을 하시고 투자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고물가, 고금리 상황 이게 이제 자본시장에 어떤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자금도 시장에 많이 풀려 있었고 또 금리도 낮다 보니까 이제 그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쟁 구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현금의 가격이 마이너스였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예. 과거 10년 동안 현금이 그만큼 싸져 있었던 거고 그렇군요. 그렇게 싸져 있다 보니까 사실 과도하게 풀린 자금 또 너무 싸져 있는 현금을 가지고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 트랜지션 그러니까 열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과정은 뭐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어떤 규율과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율이나 규제가 없이 이런 시장들이 너무나 성장을 했었고, 또 이노베이션이라는 어떤 뭐 허구 좋은 그런 말만 붙이면은 어떤 기업이든지 IPO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펀딩을 해서 디지털 마켓에서 매출을 늘려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1년 말 기준으로 미국 그 전체 마켓 캡에서 그 시가총액에서 퍼가 50배가 넘거나 또는 최근 3년 중에 2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했던 그런 뭐 소위 말해 좀비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의 비율이 거의 35%까지 확대가 됐었고요. 이제 그거는 거의 뭐 닷컴 버블 때 이후에 처음 보는 숫자였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우측에 준비한 자료는 차트는 뭐냐면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허상 같은 기업들을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게 그 아크가 운영하는 ARKK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잖아요. 이제 그 펀드하고 가장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산업재 인덱스 두 개를 비교해 본 차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아크 펀드가 거의 200% 이상 초과 성과를 기록을 했다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50% 정도로 오히려 성과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트렌드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디지털 자산보다는 실물 자산이 좀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가 있겠고, 또 핀테크보다는 전통 금융주, 또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 에너지주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트렌드가 최소한 올해 또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미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서 거의 많은 업종이나 그 종목들이 과거 평균 주가의 그 수준까지 많이 가치가 좀 내려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들이 그 프라이빗 마켓이거든요. PF라든지 프라이빗 랜딩, 이런 자산들은 올해는 좀 눈여겨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화 흐름이 이제 퇴조되면서 사실 이제 뭐 그걸 탈동조화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념에 따른 뭐 블록화가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향후 시장 방향 어떻게 좀 변화시킬지, 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한번 전망 좀 해주세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를 기점으로 상품 교역의 GDP 대비 비율증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고,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도 상당히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9년 이후에 이미 탈동조화가 시작이 됐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또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빨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변화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준비한 차트가 이 차트는 뭐냐면은 월드 디비던드 라고 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이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중국이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게 미국이고요. 각 국가별로 서베이를 해서 어느 나라가 더 연대가 있는지를 서베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미국은 싫고 중국이 좋은 거고,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중국은 싫고 미국이 좋은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운데가, 그리고 선으로 이어진 거는 두 나라 간의 유대관계의 차이가 20% 이상 벌어지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선을 그어서 이 양쪽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두 개 나눠지는, 이런 두 개의 경제 권역으로 나눠지는, 어떻게 보면 탈동조화가 완전히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두 개의 경제 권역으로 벌어지는 식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탈동조화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출, 뭐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굉장히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인데,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 탈동조화가 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탈동조화라고 하면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핵심 물품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탈동조화가 반도체에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반도체 가격 상승이겠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단기간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30년 동안 가장 최적화되어 있던 공급 체계가 단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이나 중국 둘 다 지금 그 반도체에 있어서는 반도체 자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생산의 한 10%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전 세계 수의 40%를 써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번에 그 칩세트를 내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이 자급할 수 있는 반도체는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 2024년도에
그 TSMC가 아리조나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또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TSMC에서 예상하기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반도체 가격 50%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원활하게 아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대만에 와서 18개월 정도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TSMC하고 미국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실시간 공조라는 그런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뭐 부부족한 파트는 서로 나눠 갖기도 하고 정확하게 미국이 바랐던 그림은 또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대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효율적인 생산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미국보다 중국은 좀 더 심각하죠. 사실 미국은 그나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반도체 작업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10% 정도만 자기네가 생산을 하고 90%를 수입을 하고 그중에 70%는 대만산이고요. 그런데 그 10%라고 하더라도 그 매우 질이 낮은 반도체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작업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저희가 하나 좀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또 그 시장에서 이 탈동제와 관련된 반도체 시장을 단방향, 일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진 저희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 있는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포함시켰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대중무역 적자는 거의 없어지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미국이 중국에서 하던 비즈니스의 규모나 중국이 미국에서 하던 비즈니스의 규모나 거의 같다는 얘기고 그거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탈동제를 통해서 반도체가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혈은 양쪽 다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기업들이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 어떻게든지 출혈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이 시점을 뭐 지금은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뭐 1년, 2년 지나면서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내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걱정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가격 괴리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책이 있으면 이제 대책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고물가 고금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 정책 외에 다양한 정책들이 사실은 이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뭐 시장에 어떤 변화를 또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그 대표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게 미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미국이 발표했던 정책 중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는 3가지 정도 있어요. IIJA라고 해서 2021년에 발표한 법, 그다음에 IRA랑 반도체 칩스, 그러니까 칩스 액트 작년에 발표한 법들인데 사실 이 IIJA라는 거는 뭐 제2의 뉴딜 정책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거의 모든 미국의 인프라를 새로 깔겠다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좀 허상과 같은 이노베이션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좀 근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인 이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겠다 이런 정책이었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발표된 법이 IRA 법인데 사실 뭐 IRA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가 감축 법안이긴 하지만 누구도 이 IRA 법안 가지고 단기 물가를 낮출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면은 이렇게 페드가 성공적으로 단기 물가를 낮춘다고 하면은 이 IRA 법안 대부분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법안이었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이 IRA 법안으로 어떻게 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측면이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칩스 액트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IIJA나 IRA나 반도체 칩스 액트 같은 법이 매우 다른 측면의 다른 법안들이지만 이제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 뭐 탈동조화라든지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든지 고물가라든지 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이런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에서 생겨나는 업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오는 법안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연관 수혜 산업은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또는 희귀광물이라든지 또 친환경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도움을 받아서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글로벌 탈동조화 그리고 반도체 포함해서 이제 뭐 경제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될 뭐 또 다른 뭐 주목할 만한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최근 자본시장에서 가장 좀 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그러니까 핀테크라든지 가상통화들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의 규제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첫 해가 아마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통 금융주와의 그런 어떤 그 성과 우위는 이미 사라진 상태긴 하지만 작년 12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 핀테크 레귤러터리 아비트라지라는 리포트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한 거의 13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였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서 뭐 소위 말해서 밟아주기식 그런 가격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정보 보호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핀테크 산업이 아직까지 갖지 못했던 데에 대한 규제나 제재에 대한 어떤 큰 아웃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핀테크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가 처음으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과 똑같은 그런 규제가 시작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가상통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뭐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규제는 똑같이 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핀테크, 뭐 디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그들 가상통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 가상통화 생태계에 들어있는 자금의 규모하고 또는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테슬라만큼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규제라는 거는 시장이 막 올라갈 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위험을 투자자들이 알았을 때 좀 시행하기 좀 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도 아마 올해부터는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소한 이런 규제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뭐 워낙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그렇죠. 변화 흐름에 대해서 좀 아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같이 변동성도 크고 시장의 불안감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이 솔직히 실질적 시장 참여자분들 이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2030년까지 이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매출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자동차 업종이고요. 한 200빌리언까지 매출이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